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정회 중에 그 각 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후보자께서 퇴장하지 않으시고 후보자와 함께 우리 증인들이 한 자리에서 보충 질의를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도 병행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인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가진 다음에 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을 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위행복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장지영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증인분들은 이렇게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그 후보자분하고 옆으로 이렇게들 앉게 조정이 안 됩니까?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좀 조정을 하시죠. 그 자리를. 자, 행정실에서 가서 그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 증인분들을. 네 분 다 앞으로 오셔서 사실은 원래 후보자께서는 좀 잠깐 그 다른 사무실에서 모니터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다 우리 증인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의자 하나만 더 갖고 와서 그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 더 마련했어요. 바로. 자,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셔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이유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 문제는 우리 최순실 사태 때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위증의 죄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도 추가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법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위행복 교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행복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행복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한양대학교 위행복.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나머지 증인들께서.
오래 기다리셨고. 예. 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증인 참고인 요구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중계방송이나 사진 보도에 뭐 응하지 않겠다라는 혹시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냥 통상적인 회의로 뭐 TV나 사진 촬영 보도를 갖는 것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과 보충질의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여야 사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를 한 5분씩 진행을 해도 거의 2시간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인데, 아마 네 분 증인들께서는 지금 오셔가지고도 상당히 제가 짐작컨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앞으로 2시간 30분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시다 보면은 이게 너무 무리한 아마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또 문제는 지금 우리들 또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또 저녁 회의를 위해서 아마 저녁 식사도 하고 좀 정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문위에서 원래 의결해서 요청했던 증인들 중에서는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연락이 연결될 수 없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또한 2분 계시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까 감사하게도 4분이 나오셨는데, 한상희 교수님은 조승래 의원님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유행보 교수님은 유은혜 의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장지영 서울대 교수님은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께서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고, 한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은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현택수 원장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충질의 순서는 앞에서 주질의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서 그 4분 증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5분씩, 근데 이제 5분씩은 지금 너무 짧죠.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7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4분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분씩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다시 교통정리를 했는데 제 정리에 동의하시죠? 의원님들, 간사님들? 예, 자, 그러시면은 첫 질의로 조승래 위원님 7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증인신문 포함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그 표절 시비가 불거지게 된 것은 2009년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나, 그리고 그 이듬해 2010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했을 때 불거졌던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는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한 표절 시비가 정말 엄청나게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상곤 당시 그 교육감에게는 그런 의혹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의 뜻을 두고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이 문제 제기는 미디어워치라는 곳에서 진실성 연구센터인가요? 예.
진실성 센터,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라는 기관에서 2014년도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불거진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그 주장과 논리, 그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들, 그쪽이 주장하는 수치들, 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80군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상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디어워치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는 곳이 이 논문에 대한 검증 기관으로서 그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 연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센터는 어느 학술 단체로부터도 그 검증의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검증의 절차라든지 또는 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학술적인 진정성의 그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은 바도 없고 신뢰를 얻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개인의 어떠한 그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서 그 자의적으로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공표를 하는 뭐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과연 한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그리고 자의적인 그 검증 방법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이 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그토록 많은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렇죠. 오늘도 뭐 그 학위 논문에 몇 군데라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그 어떤 학술 단체로부터 또는 그 어떤 학자로부터 검증받은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라는 곳은 그 논문에 대해서 그 표절 여부에 대해서 논문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공신력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이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 논문이 제대로 쓰여진 논문인지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 표절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표절에 관한 판정의 절차들은 그러니까 당의 대학이라든지 또는 학술단체라든지 적어도 학술의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학술에 관한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그 표절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된 결과는 사회적인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영역 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그 직업윤리와 비슷한 학술 윤리의 측면에서 판단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검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학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뭐 출석하지 않았던 김병준 전 부총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냈던 그 얘기가 저는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절 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하는 분들과 학자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 이름도 참 어려워요. 진실성 검증센터의 그 분석과 서울대 위원회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놓고서 그럼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울대 결과를 신뢰해야 되죠. 물론 서울대에서 학위를 줬기 때문에 자기 식구 뭐 감싸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저는 폄하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대의 그 진실성위원회의 그 판단 결과에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그 학자로서 좀 그 뭐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적한 그것도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그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신뢰를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하는 오늘의 이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학술 제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학자로서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우르고 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의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학술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의 대학이라든지 학술단체여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아주 그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건전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1차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 판정에 그것을 부정해야 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판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이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는 유행복 한양대 교수님을 증인 신청하신 유은혜 의원님 7분 드렸어요. 유은혜 의원님 증언신문 등 포함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어요. 7분 드렸어요. 너무 막 거기 몰두하셔가지고 지금 깜막한 모양인데 7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건 유은혜 의원님. 예,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 이야기가 기왕에 나와서 장지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검증 발표한 논문이 58건, 58건이었는데 이 중에 이른바 개혁 성향 인사의 논문을 검증한 것이 46건,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그렇게 편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센터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편향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논문을 표적 검증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장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검증센터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이 그리고, 연구 예. 그쪽에서 행하는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어떤 검증을 했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대해서 그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앞서 우리 그 답변해 주셨던 우리 한상희 교수님 답변처럼 지금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그 신뢰성 있게 그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의 논문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학술적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성 여부의 판정은 아주 고도의 학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표현 방법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독창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표현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그 외 나머지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의 문제라든지 전체의 맥락 속에서의 의미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문제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더더욱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각 학문 영역의 검증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의적인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그런 잘못된 그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었다는 네.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견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네. 위행복 교수님께 그러면 이어서 이 논문의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중복 게재, 네. 네, 중복 게재 문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분명한 일입니다. 2007년에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각 학회에서 나름대로 연구윤리를 만들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중복게재에 관한 그 문제들이 각 학회의 연구윤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으로요. 그리고 2008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은 그 유통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수들은 상당히 그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소개되거나 읽혀질 기회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알려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학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가장 정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표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 같은 경우는 매년 봄에 신진 박사들을 모신 학회를 합니다. 근데 2007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심지어는 이제 그러면 너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그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들을 하나 해서 한번 학술지에 발표를 해봐라.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예. 교수님, 제가 시간이 그걸,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그러면 가고 있어서 그때는 중복계절을 생각을 안 하고, 예. 중복계절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종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많이 중복돼서 발표할수록 좋다는 그 글을 발표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 교수 채용을 할 때 이렇게 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박사 논문과 박사를 딴 이후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제목이 비슷하나 이런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같으면 이것들은 빼고 그러고서 나머지만을 연구업적으로 산정을 했지 이게 부도덕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예. 네. 길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 시간이 그 후보자께 앞서 제가 안보관 관련해서 본질의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념 편향적인 거 아니냐,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헌법 정신이나 각 헌법 조문을 준수하실 거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무력이나 학리 동료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부정하십니까?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지향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정부도 그동안에 엄명을 해왔고 그리고 이 한미동맹은 기본적인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실 겁니까? 예, 교육감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저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예.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 의원님 이따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따
제가 뭐 추가 질의 또 몇 차례 더 드릴 테니까 이따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서울대 장지영 교수님을 그 증인 신청하신 송기석 간사님 증인 신문 겸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의 그 박사학위 논문 사회적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할 때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예비조사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조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결과 알려줄 때 거기 들어있던데요. 그러니까 진실성위원장으로서 결과를 알릴 때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예비조사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네.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 지휘에서 이제 결과만 보내줬다는 뜻이죠. 자, PPT 화면 좀 잠깐 봐주시죠.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훈령입니다. 그 다음 면 봐보시죠. 여기 보면 표절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개정을 했는데요. 보입니까? 네. 교수님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예. 다음 과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쭉 이렇게 하고 A시로 갑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이게 연구윤리 지침상 표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봐보시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11조에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다음은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 이 연구윤리 지침에는 표절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 저렇게 나눠놨고 따로 표절을 안 했다 이 말은 결국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 둘 다 교육부 여기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 표절에 포함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표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타인의 연구 성과를 사용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기에 지금 보여주시는 그 표절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이제 사용한 거에 연구윤리 위반의 부적절 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정도는 경미하다. 이게 이제 진실성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부 훈령에 따른 표절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거기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부적절 행위가. 근데 이 표절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전에 교육부 훈령의 표절 의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결정문에 있는 그 결정문이라는 게 지금 마지막 그 통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 연구윤리 지침에 보면은 타인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런 거에 자세한 그런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석사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부정행위인지 부적절 행위인지 이렇게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2006년 이전에 석사 논문 한번 검증했던 거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다른 분이라도. 물론 교원인 경우에 할 수 있고 또 공익상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국 현 민정수석의 논문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진실성위원회 규정 3조 3항을 보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다시 표절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예정입니까? 근데 지금 그 국회에 자료가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2주 전에 그 진성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진성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보가 있어갖고 일단 제보를 접수했다는 의미는 이제 예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조사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예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아까 다시 PPT하면 그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지침 훈령 한번 올려주시죠. 그 훈령 내용에 의하면 이건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론 교육 학술에 관한 자치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율성도 보장되지만 사실 교육부 산하에 대학 포함해서 기관들이 다 일종의 준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 부정행위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구체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윤리 규정이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표절이다. 그러면 연구 부정행위만 표절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절을 의미할 때. 근데 저희는 표절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그러니까 때문에 용어 자체를 안 쓰고 계시잖아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결정문 위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비록 서울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또 윤리 규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표절이냐 중복개념이냐 이렇게 계속 물론 중복개념이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훈령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서울대 그 연구윤리 규정에도 그 전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가 다 합쳐서 표절로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표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에서 구분하는 것이 타인의 연구 성과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부적절 행위가 되는지 그게 더 좋은 그런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택수 원장님을 증인 신청한 우리 김세연 의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만은 지금 김세연 의원님이 외부 방송과의 인터뷰 때문에 40분 이후에 입실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김세연 의원님은 들어오시는 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주질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오신 네 분은 7시까지만 여기 계시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이현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하여튼 우선 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재 의원님. 아니, 저 증인신문. 증인신문만 할 수도 있고 보충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자, 이은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평의 5분입니다. 5분. 네, 강남평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교수 생활 27년간의 후보자 연구 실적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요구를 했더니 5편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가 막 울면서 5편밖에 안 보내오고 어저께 밤 11시 55분에 13편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후보자? 몇 편 쓰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30편 정도를 확인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여 편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49편의 논문 리스트를 제가 드렸는데 그거 아까 확인해 보시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9편은 후보자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쓴 건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찾지 못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인지 확인도 안 되면서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우선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기재에 관련해서도 역시 아까 제가 논문을 드렸죠. 두 논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조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중복기재입니까? 아닙니까?
중복은 중복인데 이제 부당한 중복 게재는 그러시면 아니란 중복 말이에요. 게재죠? 중복 게재인 거 맞죠? 중복은 중복인데 그러면 부당한 됐습니다. 중복 게재가 아니란 중복 말이에요. 게재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이제 그 많은 의원들께서 이 서울대 연구 진실성위원회 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제가 한번 이거를 그 여기 이제 오신 그 증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에 그 김기원 씨가 쓴 논문 서적을 박사학위 논문에 110페이지, 김기원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박사학위 논문은 59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주나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갖다 뺏겼습니다.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아니, 것이었어요. 제가 여쭤본 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남의 거 그대로 뺏긴 겁니까? 표절이 아닙니다. 그건. 그럼 뭡니까? 그렇게 자꾸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남의 거 그대로 갖다 뺏겼습니다. 또 하나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이토 스스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박사학위 논문 5, 6면에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여기는 중간에다가 그 줄을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앞 패러그래프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그대로 남의 거 이분 거를 갖다 뺏겼습니다. 이게 표절 아니고 뭡니까? 그 지금 답변을 계속 아니다. 지금 저는 교수 생활 30년 한 사람입니다. 교수 생활 30년 하고 우리 여기 한상희 증인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허구한 날 박사 논문 지도하고 석사 논문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합니까? 이거 절대로 표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도교수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본인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학 교수들을 지도하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거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거 판단해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남의 거 뺏긴 건데 아니면 표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자만 지금 국민들한테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자꾸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거를 뺏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요. 왜 자꾸만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뺏긴 거 맞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을 서울대 존중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거는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 계셨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면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했고 이거는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가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 부적정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표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선행 문단에서 출처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한글을 한자로 고친 거 그대로 뺏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김기원 씨가 쓴 책자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 참고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현재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또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더군다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과 관련이 안 되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보충 질의 겸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장지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울대 윤리지침에는 부정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는 부정행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부적절한 행위가 교육부 지침의 부정행위와 같은 건지, 다시 말해 표절과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좀 아까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 표절이라는 용어는 지금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같으냐 안 같으냐는 제가 그 교육부 윤리 지침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예. 제가 확인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교육부 지침의 제3장 연구 부정 행위를 보면 12조의 3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요.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서울대 윤리지침을 보면 부적절한 행위 제12조 2를 보면 그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1조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11조 3호가 뭐냐면 고의성이 있어서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위에서 고의성이 없는 그런 인용 출처가 없는 부분은 교육부 윤리지침에 의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 명확하게 이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은재 의원님도 그렇고 아까 송기석 의원님도 자꾸 이 혼돈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상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표절이 되려면은 적어도 6개 내지 7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3호인데요. 우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출처 없이 표현을 해야 되고요. 타인에게 자신의 참작물인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부칙조항에 의해서 이전에 그 지침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관행에 위반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표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이 6개 내지 7개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판단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 결정문입니다. 질의할 게 또 있어서요. 그리고 그 중복계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은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학술단체 총연합회 지침 해설서에 보면 이 중복계제가 두 저작물이 학술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학술지하고 하나를 기관지하는 경우에는 중복계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김상곤 교수님은 하나는 기관지에다가 발표를 했고 하나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중복계제입니까? 중복계제가 되려면 부당한 중복계제가 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당한 중복계제와 부당한 중복계제를 윤리지침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무분별하게 그냥 중복계제 했다는 것만으로 윤리지침을 어긴 부당한 중복계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님 증인. 네, 사실 중복계제 자체를 지침이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복계제를 그 계제를 이용해서 연구비를 그 이중으로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연구 실적을 그 과잉하게 받았던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결과가 야기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 중복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도 단순히 중복계제라고 하지 않고 부당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함이라 하면 그것으로 그렇죠.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학술 지원비를 비용을 받았거나 그렇죠. 또는 연구 업적을 이용해서 승진을 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하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계속 본인은 아까도 후보자께서 그 이 중복계제와 또 그 논문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 본인은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구하다고 표현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다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식사라든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증인으로 나와신 네 분의 경우에는 저 네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은
8시 반 이후에 여기에 앉아 계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때까지는 계시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면은 7시 우리 정회를 할 때 떠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로 아시고 사실상 네 분의 의사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7시 이후에는 떠나신다라는 걸 전제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 위원장님, 예. 저 증인인데요. 예.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김세현 의원님이 40분 이후에 들어오신 7시까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40분 이후에 공평하지 들어오십니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현택수 원장님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자료해도 이따가 이따가 점심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발언을. 예, 빨리 하세요. 계속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나가니까 네. 짧게 한 30초 내에 하십시오, 네, 빨리. 금방 예,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중복 게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연구비를 하나는 학진에서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한신대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계속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에서 이 자료를 교육부가 빨리 받아가지고 여기 실장님 누가 지금 단장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신대가 교육부 위에 있습니까? 자료 지금 빨리 한신대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신대학교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 자료 계속 이렇게 안 오면 우리 계속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부실장, 이거 언제까지 볼 거예요, 한신대 거? 왜 답변을 못해요? 여당 의원님들한테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자, 빨리 그 정도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요. 빨리 그 관계, 저와 우리 이은재 의원님한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네. 장지영 증인 신문도 뭐 증인께, 겸허시 또 듭니다. 예. 여쭙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저걸 보시죠. 먼저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네. 띄워주시죠. 네. 여기 이제 이시다하고, 오아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공저로 쓰신 거죠. 그 전체 이 목차하고 이 요약본 이런 거 빼놓고선 전부 다 119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29페이지가 이분 거, 이 책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모두 다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해서 한자도 뭐 그러나면 그러나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죠. 요게 이제 앞에 거 키워보시죠. 앞에 거 키워보세요. 여기 이제 중간에 따라서 해가지고 여기 없다까지 요 두 줄 중간에 있는 거 거기가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그 앞에 거도 각주가 앞에 거도 없고 뒤에 거도 계속 없는 겁니다. 이걸 각주를 넣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그 밑에 키워줘 보세요. 거기 마르크스주의부터 된다까지 이렇게 꺽쇠가 하나 있어요. 그래 인용은 다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요거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는. 네. 쭉 남겨 보세요. 쭉 남겨 보시죠. 예. 이게 이분이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각주 한 두세 줄 해가지고 각주하면 그 앞에 거만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 거는 다, 뒤에 것도 그대로 뺏겼으면 각주를 다 달아야죠. 그리고 뺏겼으면 다 인용표를 해야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다른 분 거고요. 또 넘겨보세요. 이건 다른 분 거. 그대로 하신 거죠. 중간에 보면, 예. 또 넘겨보세요. 계속. 이건 이제, 그 앞에. 여기 저 국내 논문 김강두 선생님 거 논문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이거는 각주도 없어요. 위아래 각주도 아무것도 없는데 표도 그대로 넣고 이 내용도 그대로 넣었어요. 이 순서만 바꿨어요. 표를 밑에 있던 걸 위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다음 이 뒤에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뒤에 쭉 보세요. 뒤에 이렇게 각주라고 한다면 쭉 이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장 후보님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문장을 계산해 보니까요. 전체 747개 문장, 패러그래프가 747개인데 그 중에 220개가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 끼운 거예요, 다. 어느 부분은 한 부분 통째로 장 밑에 이제 절이겠죠. 절 하나를 다 이거 갖다 뺏겨 놓은 거 있고 또 앞부분은 이런 한 사람 거 뺏겼으면 다음 또 중간쯤에서는 또 다른 사람 거 한 10페이지 뭐 이렇게 뺏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한 30% 가까이 29.5%가 패러그래프 그대로 한 사람 거 했고요. 또 도표도 35%, 도표도 35%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출처 표시도 아무것도 없고 인용 표시도 없고 이런 게 표절이고 이런 게 부적정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보가 접수되었고 아니 글쎄 그건 절차상의 문제죠.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로 이제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들이 아니 그 학자적 양심으로 봐서 이거 볼 때 어떻겠어요? 위원장으로서 말고 학자로서 볼 때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그러면 아니죠. 박사학위 논문 한 거 보세요. 박사학위 논문 부적정 행위 아니라 그러죠. 거기에 연속된 게 없어가지고 부적정 행위 아니라 그랬죠. 완전하게 연속된 패러그래프가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낸 게 이게 4개나 다섯 가지나 찾아냈어요. 연속된 거.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지금 이 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게 예비조사위원회든 본조사위원회든 그건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를 진실성위원회 전체에서 심의하고 토의하고 필요하면 진실성위원회에서 대면 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더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판정 결정인데 결정 내용에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수없이 읽으신 거예요. 예. 2개 이상 연속으로 뭐 이렇게 이런 문장 이게 없다. 이게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밝혀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배 의원님 그 다음에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아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는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지금 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그러시고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는 표절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표절을 쓰지 않는 대신 부정행위냐 부적절행위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부정행위 부적절 행위를 그 얘기하기 이전에 표절도 뭐 부정행위든 부적절행위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타인의 연구 성과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표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에는 표절이 더 알아듣기 쉬운데 표절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저희 규정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표절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뭐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김세연 위원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좀 회의가 복잡합니다. 이거 진행이 머리가 안 좋은 위원장 같으면 이거 아주 복잡하겠습니다.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님을 증인 신청하신 김세연 의원님은 7분을 드립니다. 7분. 예, 7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현택수 원장님은 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몇 년이나 하셨죠?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서 뭐 계속 예, 그러니까 한 뭐 답변을 좀 짧게 30년, 부탁드립니다. 예. 30년. 논문을 몇 편이나 쓰셨죠? 논문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50편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네.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연구 실적 없이 교수직을 26년 가까이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대부분의 대학에서 매년 호봉 승급 시에 교수 연구 실적 평가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교수의 논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 현황을 보니까 이 해당 대학 임용 전인 석사 학위 논문 등 학위 논문 2편 포함한 총 5편의 목록을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뒤에는 13편을 또 제출하고 했지만 뭐 학술 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논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5편 중에서 이 2편은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은 그대로 발췌해서 옮긴 발췌 형식의 발표 기고였고요. 실질적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빼면은 한 편에 제대로 된 학술 논문이 있는 것인데 26년 재직 동안 이렇게 연구 실적이 없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각 대학마다 기준이 있고 또 그 대학에서 업적 평가를 하면서 뭐 승급이나 승진을 하는 각자 고유였던 그 체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썼다고 또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썼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지적 평가는 좀 유보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신대에서 이렇게 특별히 논문을 뭐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또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뭐 숨기려고 한 게 아니면은 이런 연구 실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 또 테뉴어까지 취득하는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연구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또 승진을 거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의원님들 뭐 주로 이제 정치적인 그 입장에서 많이 이제 공세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대학에서 학교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대학이 제대로만 평가하고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하고 평가했다라면은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원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잘못 지도하고 논문을 본인들이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고 또 끼리끼리 봐주고 또 제보가 들어와도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봐주고 이러한 대학 시스템, 지금 대학 적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구 실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분이 교육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학 사회에서의 연구나 학술 활동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좀 자조적이나 좀 조롱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대한민국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도 되고 있고 저는 뭐 여기서 약간의 신상 발언도 되겠는데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국민 세금 내고 이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할까? 단 한 가지. 지금 법만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감사합니다. 임명 강행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고 한쪽은 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좀 저 다른 증인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지영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착수하셨죠? 조사를 착수하셨죠?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공문 받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되고 있죠? 의원의 구성이라는 것이 그 전문가 물론 이제 의원 진실성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지정이 됐고 그분이 위원장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를 찾아서 위원을 구성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이 분의 이런 검증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번에 좀 판정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조사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일간 조사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던 적 있죠.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진성위원회 없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그런 적이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동시에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제 만약에 뭐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임명 강행이 되어서 임명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모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 이 연구 활동 결과로 나온 논문들에 대한 연구 진실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건들에 대한 최종 처분권을 교육부 장관이 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 행정적, 재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자칫 이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로 그렇게 이 심사에 임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실성위원회 활동은 그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연구진실성위원회 박사학위 논문 이 결론 낸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주로 이 방어 논리로 펴셨는데 2017년 2월 2일에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가 연구진실성위원회 논문 조작 판정으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볼 때는 또 절대적인 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결론으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글쎄, 그 지금 판결 말씀하신 거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영훈 의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네. (2분만요) 그럼 오영훈 의원님 먼저 하시고 이장우 의원님 2분만 하시고 예. 지금 네 분 증인 중에 장지영 교수님은 돌아가신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계속 자리에 계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행복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판정 절차도입니다. 이제 접수를 받게 되면 예비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본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돼서 판정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 종류에서 표절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에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시는 그 표절의 개념과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조사 과정에서 판정 결과가 낮다.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표절을 볼 수 있습니까? 우선 그 문제가 제기되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학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의 판정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것은 훔친다는 뜻이고 사실은 이게 남은 것을 갖다가 훔쳐 쓰는 것인데요.
후보자님의 논문은 바로 선행 단락이라든가 후행 단락에서 계속 그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다만 조금 느슨한 그 표기 정도, 부주의한 표기 정도지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판단하신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동안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전국의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조리사, 영양교사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1년차 비정규직 조리원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70% 수준이지만 20년 차에는 49%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1년차 정규직 대비 72.3% 수준에서 20년 차에는 47.8%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리사 같은 경우에 산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고 또 관련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방향이 네, 좋습니다. 잡히고 교육부 하면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국립대 총장 미유 임용 사건이죠. 방통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전주교대.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것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일종의 적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의 경우에는 학교 대학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직선제를 할 건지 간선제를 할 건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향후에 발생되는 대학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방통대의 경우에 임용 제청을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임용제청을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서명 참여 교사를 징계하려는 교육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문제 원인 자체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진행된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이 해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정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장우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8시 반에 속개했을 때 장정숙 의원님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장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지영 교수님, 우선 후보자의 논문, 석사학위 논문은 제보가 돼서 조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요. 우리 교수님 지금 우리 대학교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교수? 대략 한 25년 정도 됩니다. 논문 대략 학술지까지 게재한 거 한 몇 편 정도 쓰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연계 이공계이기 때문에 공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 편수가 뭐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비교하시기에 한 140, 50편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140, 50편 지금 파일에 다 저장하고 있죠? 갖고 계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0편인지 40편인지 49편을 썼는지도 잘 모르는 학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지금 제가 진실성 의원의 위원장으로 나와갖고 네.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실성 위원회에 후보자의 논문, 석박사 논문, 박사 논문 하셨으니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한 40여 편 이상이 될 텐데 전체 다를 저희가 표절을 했는지, 표절을 안 해도 연구 부정행위니 연구 부적절 행위니를 조사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중복 게재를 했는지, 또 자기 논문을 표절했는지, 이런 거에서 조사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는 제보가 있어야 되고. 제보를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말고요,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대에서 그것이 생산이 됐다면, 출판이 됐다면은 서울대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서울대에서 할 일이 아니죠. 우리 김상곤 후보자. 예. 지금 본인이 쓰신 정확한 논문 편수를 정확히 모르죠? 예, 아까 40여 편 되는 걸로. 40여 편이요? 예. 그 집에 보관 안 합니까? 아니면 예, 그동안 교수를 떠난 지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그러면 이 49편 만약에 객관적인데 검증을 해서 표절이 있다든가 중복 게재가 있다든가 자기 논문 표절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저 후보 사퇴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가정으로 해서 그 말씀은 아니, 드리는 게 있다면 적절하지 그동안 않을 것 없다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자기 논문 표절도 없고 중복 게재도 없고 지금 논문 표절 없다고 그동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후보자가 학문 윤리적으로 논문과 관련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전혀 없습니까? 국민들 앞에 말씀을 정확히 대답을 해보세요. 예,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복- 학자적인 양심에 중복 기재도 하나도 없습니까? 중복 게재는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 임하는 자세가 동문서답 아니면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교수님 트윗에 올린 글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논문 작성법부터 배운다. 남의 글을 옮기면서 정해진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뻔뻔한 도덕이 아니라면 논문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는 연구 윤리가 없었다고 묻자. 논문 작성법도 없었더냐? 인용 표기법도 없었더냐? 표절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글을 인용해 인용 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직접 쓴 것 같은 외형을 취하는 게 표절입니다. 인용 방법을 몰랐다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고의로 그랬다면 대놓고 도덕질한 것입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께서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이 후보자에게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후보자가 이 학자적 양심을 저는 포기했다고 보고요. 전형적인 교육계의 적폐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계 수장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고 교육개혁, 교육혁신을 하기 위해는 영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시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사퇴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우르고 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의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학술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의 대학이라든지 학술단체여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연구진성위원회가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아주 그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건전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1차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 판정에 그것을 부정해야 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판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이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는 유행복 한양대 교수님을 증인 신청하신 유은혜 의원님 7분 드렸어요. 유은혜 의원님 증언신문 등 포함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어요. 7분 드렸어. 너무 막 거기에 몰두하셔가지고 지금 깜막한 모양인데 7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건 유은혜 의원님. 예,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 이야기가 기왕에 나와서 장재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검증 발표한 논문이 58건, 58건이었는데 이 중에 이른바 개혁 성향 인사의 논문을 검증한 것이 46건,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그렇게 편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센터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편향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논문을 표적 검증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장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검증센터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이 연구 그쪽에서 행하는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대해서 그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앞서 우리 그 답변해 주셨던 우리 한상희 교수님 답변처럼 지금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그 신뢰성 있게 그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의 논문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학술적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성 여부의 판정은 아주 고도의 학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표현 방법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독창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표현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그 외 나머지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의 문제라든지 전체의 맥락 속에서의 의미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문제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더더욱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각 학문 영역의 검증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의적인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었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견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유행복 교수님께 그러면 이어서 이 논문의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중복 게재, 중복 게재 문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분명한 일입니다. 2007년에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각 학회에서 나름대로 연구윤리를 만들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중복과제에 관한 그 문제들이 각 학회의 연구윤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으로요. 그리고 2008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그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은 그 유통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수들은 상당히 그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소개되거나 읽혀질 기회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알려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학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가장 정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표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 같은 경우는 매년 봄에 신진 박사들을 모신 학회를 합니다. 근데 2007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심지어는 이제 그러면 너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그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들을 하나 해서 한번 학술지에 발표를 해봐라.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예. 교수님, 제가 그때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어서 그때는 중복계절의 생각을 안 하고, 예. 중복계절의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종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많이 중복돼서 발표할수록 좋다는 그 글을 발표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 교수 채용을 할 때 이렇게 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박사 논문과 박사를 딴 이후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제목이 비슷하나 이런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같으면 이것들은 빼고 그러고서 나머지만을 연구업적으로 산정을 했지 이게 부도덕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예. 네. 길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 시간이 그 후보자께 앞서 제가 안보관 관련해서 본질의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념 편향적인 거 아니냐,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헌법 정신이나 각 헌법 조문을 준수하실 거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무력이나 흥미 동맹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부정하십니까?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지향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정부도 그동안에 엄명을 해왔고 그리고 이 한미동맹은 기본적인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실 겁니까? 예, 교육감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은 의원님 이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따가 뭐 추가 질의 또 몇 차례 더 드릴 테니까 이따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서울대 장지영 교수님을 그 증인 신청하신 송기석 간사님 증인 신문 겸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총리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의 그 박사학위 논문 사회적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할 때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예비조사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조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결과 알려줄 때 거기 들어있던데요. 그러니까 진실성위원장으로서 결과를 알려줄 때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예비조사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네.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 되는 겁니다. 뭐 80군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상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디어워치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는 곳이 이 논문에 대한 검증 기관으로서 그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 연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센터는 어느 학술 단체로부터도 그 검증의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검증의 절차라든지 또는 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학술적인 진정성의 그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은 바도 없고 신뢰를 얻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개인의 어떠한 그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서 그 자의적으로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공표를 하는 뭐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과연 한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그리고 자의적인 그 검증 방법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이 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그토록 많은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렇죠. 오늘도 뭐 그 학위 논문에 몇 군데라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그 어떤 학술 단체로부터 또는 그 어떤 학자로부터 검증받은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라는 곳은 그 논문에 대해서 그 표절 여부에 대해서 논문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공신력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 논문이 제대로 쓰여진 논문인지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 표절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표절에 관한 판정의 절차들은 그러니까 당의 대학이라든지 또는 학술단체라든지 적어도 학술의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학술에 관한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그 표절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된 결과는 사회적인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영역 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그 지급윤리와 비슷한 학술 윤리의 측면에서 판단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검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학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뭐 출석하지 않았던 김병준 전 부총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냈던 그 얘기가 저는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절 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하는 분들과 학자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 이름도 참 어려워요. 진실성 검증센터의 그 분석과 서울대 위원회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놓고서 그럼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울대 결과를 신뢰해야 되죠. 물론 서울대에서 학위를 줬기 때문에 자기 식구 뭐 감싸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저는 폄하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대의 그 진실성위원회의 그 판단 결과에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그 학자로서 좀 뭐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적한 그것도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그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신뢰를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하는 오늘의 이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학술 제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자로서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증인 참고인 요구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중계방송이나 사진 보도에 뭐 응하지 않겠다라는 혹시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냥 통상적인 회의로 뭐 TV나 사진 촬영 보도를 갖는 것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과 보충질의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여야 사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를 한 5분씩 진행을 해도 거의 2시간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인데 아마 네 분 증인들께서는 지금 오셔가지고도 상당히 제가 짐작컨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앞으로 2시간 30분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시다 보면은 이게 너무 무리한 아마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또 문제는 지금 우리들 또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또 저녁 회의를 위해서 아마 저녁 식사도 하고 좀 정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문위에서 원래 의결해서 요청했던 증인들 중에서는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연락이 연결될 수 없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또 한 두 분 계시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까 감사하게도 네 분이 나오셨는데 한상희 교수님은 조승래 의원님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유행보 교수님은 유은혜 의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장지영 서울대 교수님은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께서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고 한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은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현택수 죄송합니다. 현택수 원장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충질의 순서는 앞에서 주질의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서 그 네 분 증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5분씩 근데 이제 5분씩은 지금 너무 짧죠.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7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네 분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분씩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다시 교통 정리를 했는데 제 정리에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간사님들? 예, 자 그러시면은 첫 질의로 조승래 위원님 7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증인 신문 포함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그 표절 시비가 불거지게 된 것은 2009년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나 그리고 그 이듬해 2010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했을 때 불거졌던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는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한 표절 시비가 정말 엄청나게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상곤 당시 그 교육감에게는 그런 의혹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의 뜻을 두고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이 문제 제기는 미디어워치라는 곳에서 진실성 연구센터인가요? 예, 진실성 센터,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 라는 기관에서 2014년도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불거진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그 주장과 논리, 그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들, 그쪽이 주장하는 수치들, 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정회 중에 그 각 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한 결과
후보자께서 퇴장하지 않으시고 후보자와 함께 우리 증인들이 한자리에서 보충 질의를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도 병행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인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가진 다음에 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을 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위행복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장지영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증인분들은 이렇게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그 후보자분하고 옆으로 이렇게들 앉게 조정이 안 됩니까?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좀 조정을 하시죠. 그 자리를. 자, 행정실에서 가서 그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 증인분들을. 네 분 다 앞으로 오셔서 사실은 원래 후보자께서는 좀 잠깐 그 다른 사무실에서 모니터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다 우리 증인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의자 하나만 더 갖고 와서 그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 더 마련했어요. 바로. 자,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셔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이유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 문제는 우리 최순실 사태 때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위증의 죄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도 추가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법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위행복 교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행복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행복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한양대학교 위행복.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래 기다리셨고. 자,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